쓸모없는 노인네, 어떻게 없애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안방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요양원에 그냥 넣어버릴까? 70세 명의는 복도 한가운데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5년 전 손녀와 함께 살겠다는 꿈을 품고 강남으로 온 명의. 40년 살던 집을 팔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자신은 짐짝 같은 노인네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가 여행해서 집으로 돌아온 순간 어머니가 사라져버린 그 집에서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명희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밖은 희미하게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슬리퍼를 신으며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 문을 열어 프라이팬을 꺼내고 냉장고에서 계란과 김치를 꺼냈습니다. 손끝은 익숙하게 재료를 다듬었지만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세면대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이윽고 민수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회식이라 퇴근이 늦습니다. 그가 넥타이를 고쳐매며 말했습니다. 명희는 프라이팬에 달걀을 깨 넣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저녁은 지연이랑 수진이만 챙기면 되겠구나. 민수는 빵 한 조각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에 김치볶음 좀 넣어주세요. 어제 건 너무 싱거웠어요. 명희는 손을 멈추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봄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민수 부부가 명희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차를 홀짝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가야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어머니 집을 팔고 같이 사시면 어떨까요? 민수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방도 따로 드릴 거고요. 그때 명희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적적하게 지내던 시기였습니다. 강남 집값이 워낙 높아 자신의 다른 재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야 했기에 집 명의는 명의 이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손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마음을 채웠고 명희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5년 전의 기억에 잠겨있던 명희를 깨운 건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안방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일어나. 수진이 학교 가야 해. 이불 속에서 지연이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5분만 더. 명희는 완성된 도시락을 식탁에 올리고 된장국, 계란말이, 멸치볶음까지 차려냈습니다. 교복을 입은 수진이 식탁으로 뛰어와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수학 끝나고 영어 바로 가요. 중간에 집에 못 와요. 명희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 힘들겠다. 간식 챙겨줄게. 잠시 후 지연이 완벽하게 화장을 마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청소할 때 거실 소파 뒤쪽도 해주세요. 어제 먼지 보이더라고요. 그녀는 된장국을 먹으면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빨래는 흰색, 검정색 분리 확실히 해주세요. 하얀 빨래에 물들었어요. 수진이 교복이랑 제 셔츠는 손빨래로 해주셔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민수가 도시락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학교 가자. 지각하겠다. 그가 현관으로 향하자
지연이 핸드백을 들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친구들 올 수도 있으니까 집 정리 좀 부탁드려요. 현관문이 닫히자 거실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명희는 식탁 위 그릇들을 바라보다가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기를 들었습니다. 거실 구석구석을 닦고 욕실 타일에 물때를 벗겨내며 하루를 채웠습니다. 점심 무렵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과 고층 빌딩이 반짝였지만 그 화려함은 유리창 속 그림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의 명의는 자신의 것이었지만 그녀는 이 집에서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명희는 저녁 준비를 하려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든 채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 한가운데서 드라마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부엌 싱크대 위에 내려놓고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안방 문틈 사이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맞아. 그 문제 말이야.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명희의 발걸음이 복도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안방과 복도 사이의 문틈은 생각보다 얇아 대화의 숨소리까지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녀의 귀가 저절로 그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가 명희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쉽지가 않다니까. 명희가 시어머니로 돼 있어서. 이 한마디에 명희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쓸모없는 노인데 어떻게 없애지? 좋은 방법 없어? 지연의 말에 섞인 초조함이 복도까지 번졌습니다. 이윽고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더 거칠게 변했습니다. 요양원에 그냥 넣어버릴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나? 그녀가 침대 매트리스를 손바닥으로 2번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 맞아. 명희만 바꾸면 깔끔하지. 언제까지 이 꼴로 살 순 없잖아. 지연은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지만 그 낮음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의 말이 끝나고 짧은 정적 뒤로 전화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는 재빨리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싱크대 옆 컵을 잡아들고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고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지연이 거실로 나와 부엌 쪽을 보더니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저녁은 준비는 다 됐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입과 근육이 어색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명희는 장바구니에서 물을 꺼내 싱크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금방 할 거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속내를 감추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은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오늘 김치찌개 해주세요. 남편이 좋아하잖아요. 명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연은 명희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TV 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명희는 김치를 꺼내 그릇에 담으면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없애지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냄비 속 김치와 돼지고기를 볶았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부엌을 메웠지만 그 소리는 묘하게 멀게만 들렸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면서도 명희는 방금 들은 며느리의 대화 내용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마련하던 날 가족이 함께 웃을 거라 믿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웃음 속에서 자신이 걸림돌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오늘 있었던 일을 한 줄 한 줄 적었습니다. 글씨는 불안에 떨렸고 종이 위에는 차가운 두려움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명희는 버스 손잡이를 꽉 쥔 채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치는 거리와 사람들의 모습이 연속된 그림처럼 지나갔습니다. 종점 근처에서 내린 그녀는 발걸음을 옮겨 고향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한 그녀는 카페 문을 열고 가장 안쪽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젊은이들이 커피를 들고 웃으며 오갔습니다. 문이 열리며 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명희야. 오말순이 양손을 번쩍 들며 들어왔습니다. 여기. 명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순은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고 숨을 고르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생기가 가득했고 오랜 친구 특유의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명희가 카운터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그래서 요즘 강남 생활은 어때? 말순이 가방을 옆에 내려놓으며 웃음을 띠고 물었습니다. 명희는 두 손을 비비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게 좀 복잡해. 커피가 나오자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셨습니다. 카페 안에 흐르는 음악이 마음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명희가 컵을 내려놓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말순아,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말순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뭘? 명희가 몸을 조금 숙였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집 명의를 자기 걸로 바꾸려 하더라. 말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없앨지 얘기했어. 요양원 얘기도 나왔어. 농담인 줄 알았는데 너무 진지했어. 말순이 커피잔을 탁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없애긴 뭘 없애? 당장 쫓아내버려야지 뭘 고민해? 그래도 내 아들인데. 명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들이면 뭐해? 그러다가 너 다 뺏겨.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져 주변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녀가 숨을 고르며 한 톤 낮췄습니다. 5년 전에 네가 살던 집 팔아서 그 아파트 산 거잖아. 거기에 적금이랑 보험까지 다 해지해서 산 네 집이잖아. 네 아들이 보탠 돈은 쥐콩만큼이고 5년 전엔 그렇게만 해주면 상전처럼 잘 모실 것 같이 얘기하더니 이제 와서 뺏고 싶대? 명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수진이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강남이 아니면 좋은 학교 못 간다고. 말순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40년 살던 집 팔았지. 그런데 보답은커녕 널 가사도우미 취급하고. 명희야, 정신 차려. 그래도 가족이니까. 명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가족이면 더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고. 말순이 명희의 손등을 꼭 잡았습니다. 너도 이제 70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네 인생도 살아야지. 명희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웃으며 오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자신과는 먼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말순이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일단 조심해.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아들 눈치 보지 말고. 명희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말순아. 카페 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몇 걸음 가지 않아 명희의 무릎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명희는 한 손으로 무릎을 누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만 느껴지던 통증이 오늘은 평평한 땅에서도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명희는 무릎을 감싸며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바닥에 반짝이는 타일 위로 그녀의 발걸음이 더디게 이어졌습니다. 정형외과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을 때 명희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명희님.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고개를 들어 불렀습니다. 네. 명희가 무릎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가 모니터에 엑스레이 사진을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그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명희는 무릎을 굽히지 않으려 조심하며 앉았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습니다. 이 정도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수술이요? 명희가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지금 상태로는 계속 통증이 심해질 겁니다. 다음 주라도 입원하시죠. 의사가 달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귀에서 맴돌며 병원을 나서는 길이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TV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지연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하래. 명희가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이요? 큰 수술인가요? 뉴스를 보던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라네. 다음 주에 입원하라고 하더라. 명희가 무릎을 어루만지며 덧붙였습니다. 그럼 퇴원은 언제쯤이에요? 지연이 다이어리를 펼쳐 날짜를 적는 듯 물었습니다. 2주 정도 입원하고 회복까지 한 달은 걸린다네. 명희의 말에 지연과 민수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안일을 다 해야 하는 거네. 지연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명희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잠시 침묵하던 민수가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입원 날짜가 언제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민수가 지연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럼 우리 여행 갈까? 여행이요? 명희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쉬시고 우리도 그동안 좀 쉬자고. 맨날 일만 했잖아. 지연이 상큼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좋네. 유럽으로 가자. 한 달쯤.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며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그럼 수진이는? 명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같이 데리고 가면 되죠. 견문도 넓히고 좋잖아요. 지연이 이미 항공료를 검색하며 대답했습니다. 명희는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수술을 한다는 사실보다 여행 이야기에 더 신이 난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병원비는? 명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보험도 있잖아요. 지연이 여행 가이드북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명희의 가슴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항공권 예약할게. 민수가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방에 들어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술의 두려움보다도 가족들의 반응이 더 깊게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아들 부부가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명희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은 무겁게 뻣뻣했지만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까지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민수가 캐리어를 끌고 나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릎은 좀 어떠세요? 수술하면 나아지겠지. 명희는 계란말이를 접시에 올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여권과 지갑을 확인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혼자 계시는데
불편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괜찮다. 너희나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명희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배낭을 메고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선물 사올게요. 명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몸 조심하고. 사고 나면 안 된다. 택시 도착을 알리는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가 현관문 앞에서 신발끈을 매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도 건강 챙기세요. 지연과 수진이도 손을 흔들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명희는 잠시 서서 그 정적을 들었습니다. 이번 첫날 밤 명희는 하얀 병실 천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머리맡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옆 침대의 환자는 이미 깊이 잠들어 코 고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규칙적으로 오가며 가끔 의료 장비의 작은 알람음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내일 수술이시죠? 옆 침대에서 할머니 환자가 몸을 돌리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래요. 명희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먼저 해봤어요. 무섭지만 견딜만해요. 그녀가 손등을 살짝 두드리며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은? 할머니가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여행 갔어요. 한 달 동안. 명희의 입꼬리가 어색하게 휘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민수 가족은 지금쯤 비행기 안에서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오래전 접어두었던 기억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바닷가 작은 마을의 책방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는 꿈. 20살의 명희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책장을 정리하던 상상이 스쳤습니다. 바닷가 책방.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아들을 키우고 가게를 지키고 매일 전쟁 같은 살림에 치이며 묻혔습니다. 언젠가는 하리라 생각했는데 눈 깜짝하니 70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손끝으로 부드럽게 화면을 넘겼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고 강남 아파트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가격은 훌쩍 뛰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끝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팔면 바닷가에 집 한 채와 책방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명희는 휴대폰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 달빛이 다시 병실로 깊게 들어왔습니다. 명희는 달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수 엄마, 수진이 할머니라는 이름으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명희로 살고 싶었습니다. 퇴원하면 그녀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마음 한가운데서 단단한 무언가가 서서히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켜고 동해안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2층 상가주택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1층은 책방, 2층은 거주 공간. 사진 속 파란 바다와 흰 파도가 오랫동안 잊었던 설렘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명희 책방. 그녀가 웃음을 지으며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가 있었지만 눈꺼풀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이 오래 잠들어 있던 불씨가 활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지 일주일 명희는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뻣뻣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 힘이 실렸습니다. 물리치료실 문을 나서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여보세요?
명희가 복도 한쪽 창가로 비켜서며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어제 문의하신 강남 아파트 건 말인데요. 익숙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명희의 손가락이 핸드폰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그 지역은 재건축 때문에 매물이 금방 나갑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일주일 안에 계약 가능합니다. 김 부장의 말이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빨라요? 명희가 의심 반, 기대 반의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시세보다 조금만 낮추면 바로 연락 올 것 같아요. 기다리시는 분들도 몇몇 있고요. 명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올려주세요. 최대한 빨리 판매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서류는 어떻게 하실까요? 퇴원하면 직접 들르겠습니다. 그녀가 병실 문을 흘끗 확인하며 낮게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오자 옆 침대 할머니는 깊은 낮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명희는 가방 속 도장을 손끝으로 한번 만져봤습니다. 이틀 후 명희는 외박 허가를 받아 목발을 짚고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발걸음마다 숨이 조금씩 가빴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좋은 소식 있습니다. 김 부장이 두 손을 비비며 맞이했습니다. 벌써 매수자가 나왔어요? 명희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 현금 거래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격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가 내민 계약서에는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희가 계약서를 조용히 훑었습니다. 계약 날짜는 3주 후로 해주세요. 네, 다음 달 5일로 하겠습니다. 김 부장이 날짜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을 나선 명희는 근처 카페로 들어가 커피를 시켰습니다. 창가에 앉아 휴대폰으로 동해안 부동산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바다가 훤히 보이는 상가주택 사진이 뜨자 명희의 눈이 빛났습니다. 퇴원 후 명희는 집에서 회복 중에도 동해안 부동산과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상가주택 찾으신다고 하셨죠? 전화기 너머의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네. 1층은 가게로 쓰고 2층은 살 수 있는 구조면 좋겠어요. 마침 조건에 맞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진 보내드릴게요. 휴대폰 화면에 도착한 사진 속에는 오래됐지만 튼튼하고 단정해 보이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격은요? 이 정도인데 현금이면 조금 조정 가능합니다. 명희는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매매 대금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계약서부터 보내주세요.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번쩍였지만 그 빛이 더는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 도장을 꺼내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 작은 도장 하나로 자신이 묶여있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명희의 손끝이 단단해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오는 날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명희는 강남에서의 생활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집안 공기가 오래 묵힌 먼지처럼 무겁지만 어쩐지 숨이 트였습니다. 이삿날 아침 명희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삿짐 센터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사하기로 한 이명희입니다. 오늘 이사 문제 없는 거죠? 네, 확인됐습니다. 맞춰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명희는 조용히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필요한 옷 몇 벌만 가방에 넣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오래 쓰던 그릇 몇 개만 상자에 담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노란 봉투 안에
어린 민수의 흑백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작았을 때도 있었지. 명희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옆에는 군대에서 보낸 편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끼운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땐 참 열심히 살았구나. 마치 젊은 시절의 자신에게 건네는 말처럼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사진과 편지를 상자에 조심스레 담았습니다. 오전 10시 부동산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김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겼습니다. 마침 매수자분도 오셨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던 50대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류 다 확인했고 대출도 승인됐습니다. 그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김 부장이 계약서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명의는 펜을 들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잔금은 지금 바로 이체해드리겠습니다. 매수자가 통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1시간 뒤 명의의 통장에 거액의 숫자가 찍혔습니다. 40년 살던 집, 5년간의 강남 아파트. 모든 세월이 단순한 숫자로 바뀌는 순간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이삿집 센터는 2시에 오기로 했어요. 6시쯤 이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 부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희가 악수를 하며 짧게 답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짐이 별로 없네요. 기사 한 명이 상자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필요한 것만 챙깁니다. 명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은 가구는요? 가족들 거니까 창고에 넣어주세요. 명희는 미리 적어둔 창고 주소를 건넸습니다. 직원들이 상자를 트럭에 싣는 동안 명희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5년 동안의 웃음과 눈물, 억눌림과 체념이 이 공간에 켜켜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한강과 고층 빌딩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기사가 열쇠를 건넸습니다. 명희는 손에 열쇠를 쥐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던 세월이 고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명희는 아파트를 나와 택시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서울역이요. 명희는 가방을 품에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남대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의 고층 빌딩들이 하나씩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울역에서 동해행 KTX 표를 끊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나 지연에게서 연락은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승차하십시오. 기차 출발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명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 기차가 움직이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도시의 회색빛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고 창밖 풍경이 초록빛으로 변했습니다. 농과 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줄기. 점점 숨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2시간 후 동해역에 도착하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짭조름하고 시원한 향기가 가슴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역 앞에는 미리 연락한 부동산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명희 고객님 맞으시죠? 네. 차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차가 바닷가 마을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푸른 수평선이 길게 펼쳐졌습니다. 직원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건물이 보시려던 매물입니다. 차에서 내리자 파도 소리가 귓가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래된 2층 건물이었지만 1층은 책방으로 쓰기 딱 맞는 넓이였고 2층은 아담한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여기로 하겠습니다. 명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단호히 답했습니다. 계약을 마친 뒤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새 삶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1층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책장 놓을 자리, 작은 테이블 둘 공간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2층 방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니 끝없는 수평선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빽빽한 빌딩 대신 바다와 하늘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명희는 휴대폰을 꺼내 창밖 풍경을 찍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평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바다를 마주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며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알람 대신 귓가를 두드렸습니다. 세면을 마친 뒤 가벼운 발걸음으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넓은 공간은 텅 비었지만 명희의 눈에는 이미 책장과 테이블이 채워진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창밖에서 명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건강해 보이는 50대 여성이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저는 옆집 박영숙이에요. 그녀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이명희입니다. 명희가 허리를 곧게 펴고 인사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여기 시골살이 힘들지 않으실까요? 영숙이 장바구니를 팔에 걸친 채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공기도 좋고 시끄럽지 않아서 오히려 좋아요. 명희가 바다 쪽을 힐끗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기 이웃들도 다 좋아요. 영숙이 정겹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숙이 돌아간 뒤 명희는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슈퍼마켓, 철물점, 낡은 간판이 걸린 횟집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서울과 달리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슈퍼마켓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넉넉한 체격의 주인이 계산대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생필품을 좀 사려고요. 명희가 장바구니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이제 여기서 살 겁니다. 아이고, 반가워라. 환영해요. 주인이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장을 마친 명희는 집으로 돌아와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닥 먼지를 밀어내며 강남 아파트에서 하던 청소와는 전혀 다른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버스를 타고 동해 시내로 나가 책방 준비물을 주문했습니다. 중고 가구점에서 책장과 테이블, 의자를 고르는 동안 사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책방을 하신다고요? 네, 작게요. 바다 앞에서 책 읽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요. 이 동네서 책방이라 참 신선하네요. 손님이 많이 올까요? 천천히 오래 할 생각이에요. 명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였습니다. 가스불 위에서 김이 올라오고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창밖 하늘에는 별이 서울보다 몇 배는 많이 빛났습니다. 명희는 2층 방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새로운 집 첫날. 이곳은 진짜 내 공간이다. 바다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며 산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몰랐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고 많았다, 명희야.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민수의 연락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 편안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오전, 명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문하신 간판 나왔습니다. 명희 책방 맞으시죠? 명희는 창문 너머 반짝이는 바다를 보며 웃었습니다. 네, 오늘 2시에 배달 가능하실까요? 오후가 되자 트럭이 명희는 마당으로 도착했습니다. 포장을 뜯자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로 명희 책방이라고 새겨진 간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번쩍이는 간판이 아니었지만 묘하게 기품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달까요? 기사 한 명이 드릴을 들고 물었습니다. 입구 위쪽 딱 보이는 자리요. 명희가 손가락으로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철판이 벽에 고정되자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명희 책방 글자가 햇빛을 받으며 빛났습니다. 그 순간 옆집 영숙이 장갑을 벗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 간판 달았네요? 이야 멋지다. 너무 낭만 있는 공간이네요. 명희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서울서도 못 해본 걸 여기 와서 하네요. 다음 날 기다리던 책장이 도착했습니다. 명희는 직접 줄자를 들고 치수를 재며 위치를 잡았습니다. 창가에는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았습니다. 책장은 장르별로 구역을 나눴습니다. 소설, 시집, 수필,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알록달록한 표지의 동화책을 모았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창밖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초등학생 남매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책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책방 준비 중이지. 명희가 웃으며 말하자 아이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책방이에요? 우리 와도 돼요? 그럼 오픈하면 제일 먼저 와. 초대 손님으로.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며 골목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녁에는 책방 한쪽에 카페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커피 머신이 작게 윙하고 돌아가고 찻잔과 접시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과자 몇 봉지와 차 종류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명희는 진열대를 닦으면서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책 읽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책방 문 앞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명희는 혼잣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문 여는 거다. 마을 게시판 앞에서 명희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명희 책방 오픈 예정 책과 차를 함께 즐기세요. 소박한 글씨지만 보는 이의 마음을 붙잡을 만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광고지를 붙이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책방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고 테이블 표면은 매끈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바다 위에서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이름 걸고 시작하는 거다. 명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민수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재가 더 이상 공허가 아니라 자유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여행을 떠난 지 한 달 후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가 열리자 민수와 지연이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피부는 한껏 그을렸지만 피곤이 얼굴에 깊게 묻어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수진이 캐리어를 끌며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전화해. 집에 잘 계신지 봐야지. 수진이 땀을 닦으며 말하자 지연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래야겠다.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지연이 이마를 찡그렸습니다. 어머, 왜 안 받으시지? 민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웃어넘겼습니다. 집에 가면 계시겠지. 뭐 급하다고 그래. 택시가 강남대로로 들어섰습니다. 아, 역시 서울이야.
역시 우리 동리가 최고야. 지연이 창밖에 네온 사인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층수를 올리자 수진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빨리 씻고 집에서 쉬고 싶다. 현관 앞에 도착한 민수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여전히 삐소리는 없었습니다. 이거 왜 이래? 고장 났나? 지연이 짜증을 섞어 말했습니다. 민수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도어락 스피커에서 울렸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동시에 얼굴을 굳혔습니다. 저 여기가 저희 집인데요? 민수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이 집은 저희가 샀는데요. 남자의 말에 지연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여기 101동 1502로 맞죠? 민수가 마지막 희망처럼 물었습니다. 맞는데요. 이전 주인이 이명희 씨였어요. 저희가 그분한테 샀습니다. 그분이 우리 어머니인데요. 지연이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저희 계약서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저희 집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복도에 서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지연이 목소리를 낮췄지만 눈은 크게 부릅떴습니다. 부동산부터 가자. 민수가 캐리어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 문을 열자 김 부장이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아, 이명희 씨요? 그 집 급하게 매매하셨어요. 민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알려주세요. 그건 저희도 몰라요. 따로 말씀은 안 해주셔서요. 제가 아들인데 이렇게 이사를 가시는 게 말이 되나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김 부장은 담담했습니다. 글쎄요, 그 집은 어머님 명의였고 어머님 결정이시니. 지연이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요? 김 부장이 주소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창고에 잘 보관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편지도 함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민수 부부는 부동산을 나와 편지를 뜯었습니다. 민수, 지연아. 너희가 여행에서 돌아올 즈음에 이 편지가 닿을 거라 생각한다. 먼 길 다녀오느라 수고 많았다. 나는 지금 이 집에 없다. 너희 짐은 창고에 잘 보관해 두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겠지. 며칠 전 부엌에서 일을 하다 너네 방 앞을 지나는데 지연이 전화를 하는 걸 들었다. 명의가 시어머니로 돼 있어서 쉽지가 않다. 요양원에 넣을까? 없앨 방법 같은 말들이 내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꺼져 내렸다. 나는 너희가 부탁해서 강남으로 왔다. 40년을 살던 집을 팔고 적금과 보험까지 깨서 손녀와 함께 살겠다는 마음 하나로 모든 걸 걸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 집의 가정부가 되어 살아왔다. 집안일은 당연한 의무가 되었고 내 시간과 몸은 너희 생활을 위해 쓰였다. 나를 요양원에 넣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지 고민했다는 너희의 말이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짐처럼 느끼게 하더구나. 그날 밤 결심했다. 남은 시간을 누군가의 엄마, 시어머니로만이 아니라 이명희로 살겠다고. 강남 아파트는 팔았다. 그 돈으로 바닷가에 작은 책방이 딸린 집을 샀다. 거기서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살 것이다. 내 몸을 위해, 내 마음을 위해, 그리고 남은 인생을 위해서다. 서운하겠지만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구나. 그게 나를 위한 길이자 너희를 위한 길이라고 믿는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 엄마, 이명희. 이거 사실이야? 네가 명예 바꾸자고 하고 요양원 얘기까지 했어?
지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시선을 피하며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습니다. 지금 길 한복판에서 그 얘기해야 돼? 그냥 친구랑 통화하면서 농담처럼 가볍게 한 얘기야. 해야지.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야? 엄마가 왜 집까지 팔고 나갔겠어?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시계를 흘끗 봤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우리 오늘 잘 데도 없고 짐도 찾아야 돼. 이 얘기는 나중에 해. 민수는 손에 쥔 편지를 구기듯 움켜쥐었습니다. 차들이 스쳐 지나가며 경적 소리가 짧게 울렸고 세 사람은 말없이 쪽지에 적힌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 가구와 박스들이 번호표를 붙이고 정리돼 있었습니다. 지연은 박스를 하나 열어보다가 뚜껑을 3개 닫았습니다. 참 치밀하시네. 이렇게 싹 다 싸놓고 사라지셨어. 민수는 벽에 기대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일단 전셋집부터 찾아야겠다. 지연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전세금에 생활비까지 숨막히겠다. 그날 밤 임시로 잡은 모텔방 한 구석에서 세 식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전화 계속 안 받아. 번호 바꾸신 것 같아. 지연은 말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 꺼진 모텔방 안 세 사람의 얼굴엔 여행 후유증보다 훨씬 무거운 현실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강남에서 한참 떨어진 변두리의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 오래되고 좁은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거실에서 지연이 팔짱을 끼고 벽을 훑어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라니 세상 참 허무하네. 목소리엔 씁쓸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박스 테이프를 뜯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정리 먼저 해. 다시 벌어서 옮기면 되잖아. 하지만 새 집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와 생활비가 숨통을 조였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야? 민수가 노트북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연이 가계부를 펼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500 넘었어. 이사비에 살림살이 사느라 많이 나갔지. 무거운 한숨이 방안을 메웠습니다. 명희가 해주던 집안일은 이제 두 사람 몫이었습니다. 싱크대 위로 쌓인 접시에서 비린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해. 지연이 앞치마를 고쳐 매며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 좀 끝내고. 매번 조금만 기다리래. 내가 식모야.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가 노트북을 덮으며 버럭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죽어라 일하는데 집에 와서 또 일하라고. 나도 직장 다녀. 집안일이 왜 내 몫이야? 예전엔 어머니가 다 하셨잖아. 그래, 그때가 얼마나 꿀이었는지 이제 알겠지? 지연이 앞치마를 벗어 의자 위에 던졌습니다. 수지는 방문을 닫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부모의 목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집안 공기는 눅눅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말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빨래가 산더미네. 지연이 세탁기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귀찮은 듯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세탁기 문을 열고 버튼을 눌러보다가 민수가 투덜댔습니다. 이거 어떻게 돌려? 설명서 좀 가져와. 나도 몰라. 어머니가 다 하셨잖아. 점심이 되자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뭐 먹지? 지연이 문을 닫으며 물었습니다. 라면이나 끓이자. 매일 라면은 안 돼. 수진이 건강 생각해야지. 그럼 사 먹자.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 저녁엔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국을 끓였지만 간이 엉망이었습니다.
민수가 국을 한 숟갈 뜨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야? 소금통 엎었어? 그럼 네가 해봐. 내가 요리를 배운 적이 있어야지. 어머니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제 알겠어? 지연이 울먹이며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불 꺼진 방에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따뜻한 밤 냄새가 가득한 강남의 거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다림질된 셔츠, 깔끔한 집안, 챙겨주던 밥상. 모두 당연했던 것들이 사라진 뒤에야 그 소중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고르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엔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비 오는 토요일 아침, 민수는 묵직한 가방 하나를 들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2달 만에 알아낸 어머니의 행방이었습니다. 오말순 아주머니 입에서 나온 주소를 꼭 쥔 채 창밖으로 스치는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동해안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하니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짙은 비냄새 속에 짠 바닷내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민수는 우산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며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길 끝 파도 소리와 함께 명의 책방이라는 파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문 너머 책장을 정리하는 명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잠시 발을 멈추고 숨을 고르다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방울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명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람도 반가움도 아닌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왔구나. 그녀는 손에 들린 책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젖은 우산을 접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앉아. 명의가 창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책방 안은 바깥 날씨와는 딴 세상처럼 따뜻했습니다. 커피 향과 오래된 책 냄새가 은근하게 퍼졌습니다. 명의는 말없이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컵에 우려지는 차에서 김이 피어오르자 그 기운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민수가 창밖의 회색빛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좋네요. 그래. 짧지만 단단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책방도 잘 꾸미셨네요. 손님은 오세요? 동네 애들이 자주 와. 책 읽어달라 하고. 명의는 시선 한 번 없이 아이들 책 코너를 가리켰습니다. 민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움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때 왜? 차 맛이 어때? 명의가 말을 잘랐습니다. 맛있어요. 민수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와 파도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명의가 차잔을 손에 쥔 채 물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힘들어요. 집안일도 엉망이고 지연이랑도 싸움이 잦아요. 생활비도 모자라고. 명의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수진이도 예전 같지 않아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온 거야? 나보고 다시 가자고? 명의의 시선이 곱게 민수를 꿰뚫었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속마음이 들킨 듯 숨이 막혔습니다. 저희 많이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민수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명의의 눈빛이 조금 풀렸습니다. 고생 좀 해보니 알겠지. 네, 그동안 어머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민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명의는 창밖 빗줄기를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그 말엔 미묘하게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빗방울이 바다 위를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얼굴에 스쳤지만 속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명희는 시선을 창밖에 둔 채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왜?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가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연이가 통화로 이야기한 건 농담이었대요. 자기도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명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어머니께 다 떠넘기지 않을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명희는 책장에서 한 권을 꺼내 무심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수야, 너 아직도 모르는구나. 뭐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녀는 책을 덮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혼자 계시면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민수는 두 손을 내밀 듯 말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한 적 없어. 짧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의 손끝이 움찔 떨렸습니다. 70살이 돼서야 알았어. 내 이름으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걸. 명희는 바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평생 누군가의 엄마, 시어머니로만 살았어. 이제는 그냥 이명희로 살 거야.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저희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민수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너희가 필요한 건 내가 해주는 집안일이지. 나라는 사람은 아니야. 명희의 말이 민수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민수는 반박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솔직해져. 너희는 나보다 내가 차려주는 밥상이, 내가 돌봐주는 손길이 그리운 거야. 명희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삼켰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피하며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절반 이상은 사실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난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진짜 효도는 너희끼리 잘 사는 거다. 서로 부딪히고 의지하면서.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아. 여기서 책 읽고 차 마시고 바다 보는 게 내가 원하던 거니까. 명희는 책방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민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안 보고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보고 싶으면 오면 돼. 다만 예전처럼 살 생각은 없다. 명희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될 거다. 처음엔 힘들어도 사람이 적응하게 돼 있어. 정말 안 돌아오세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묻자, 응. 단호한 대답이 바다 파도 소리처럼 확실하게 울렸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진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명희는 아침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내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책방에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마을 아이들은 방과 후면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초등학생 지호가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책 읽어주세요. 지호는 숨을 헐떡이며 동화책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명희는 웃으며 그를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그래, 오늘은 어떤 거 읽어줄까? 이거요.
바다 이야기. 지호가 손가락으로 파란 표지를 가리켰습니다. 명희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부드럽게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동자가 글자 위에서 반짝였고 명희는 그 반짝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아닌 오직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창가에 앉은 옆집 영숙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 씨, 오늘 바다 물결 참 곱네요. 그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매일 봐도 질리지 않아요. 명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 생활은 조금도 그립지 않아요? 영숙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명희는 웃음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사람 냄새도 바다 냄새도 다 너무 좋아요. 저녁이면 명희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로 길게 번지고 갈매기 소리가 파도에 섞여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방파제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민수에게서 짧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명희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답을 쳤습니다. 나도 잘 지내고 있다. 너희도 건강해라.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민수도 이제는 어머니의 선택을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마을에 불빛이 하나둘 켜져 있었습니다. 2층 방에 올라와 명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온 지 6개월.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사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이명희로 산다. 펜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명희야. 자신에게 말을 건네듯 중얼거렸습니다. 고생 많았다. 거울 속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곤한 기색 대신 여유가 자리 잡았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 표정은 70세라는 나이를 지우고 새로 태어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내일도 바다를 보고 커피를 내리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남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채우는 하루였습니다. 눈을 감자 파도 소리가 꿈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야 찾은 자신의 이름 이명희와 함께 그 밤은 고요하고 단단하게 깊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